먼저 제일 주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두 분의 노무사께서 토론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공인노무사 신정현 노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 개정안은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에 있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45% 정도였는데 매년 하락하여 2012년에는 1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고시를 제정하며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고, 셋째로 과로 인정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상 업무 30% 가중의 모순, 넷째는 재해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원성이 자자해지자 고용노동부는 노사정과 의사 전문가를 참여시켜 고시 개정 작업을 착수하였고, 그 결과물이 도출되어 2013년 2월 15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불승인이 남발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 온 것을 자성하는 의미에서 산재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를 변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1쪽 글상자안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성 과로는 4주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을 하였을 때 과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된다. 또한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등은 신체적으로 더 큰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로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과로는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가중된 경우로 인정하되 업무 강도, 업무 환경의 변화, 휴무 시간 확보 등을 고려한다고 하며 역시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사가 달린 부분을 고시에 두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둘째, 만성 과로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한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일상 업무를 과연 모호한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상 업무가 10시간 이상인 사람은 13시간 이상을, 일상 업무가 8시간인 사람은 10시간 반 이상을 일했을 때 과로한 경우로 본다면 늘상 장시간 과로를 해온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고, 평소 과로를 안 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해오던 근로자가 일주일에 30% 가중되었다고 가중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 업무라는 모호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여기에 30%가 가중된 경우, 즉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일일 평균 10.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단기 과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산재 부담 때문에 사업주들도 법정 연장 근로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고시한 내용은 그 과로의 기준이 과도합니다. 이름은 고용노동부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나 실질적으로는 불인정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 두렵습니다.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 뒤로 합리화라는 이유로 보상이 나날이 축소되어 왔었고, 산재보험료가 절감되었다, 보험료를 낮추어 준다는 등 경영성과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장기간 중증 요양 환자들에 대해서 강제 퇴원, 강제 종교를 유도하고 퇴원하여 집에서 환자를 돌볼 때는 병원에서보다 더 환자를 돌보는 일이 힘든데도 간병비를 간병비호와 이원화하여 간병비를 삭감, 간병비는 30일 기준 상시 간병일 때 200만 원인데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115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가 강제 퇴원하여 통원 치료 중 사망을 하거나 강제 종결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사임 미상이라고 산재 유족 보상을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하고도 명확히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역을 주어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으면 그것을 충실히 정책 과정이나 고시에 반영해야지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뇌심장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들은 대부분 중환자가 되어 의식이 없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분들과 가족들에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직업병 인정 기준 가운데서 직업성 암 및 근골계 질환,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권동희 공인노무사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법률사무소 새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권동입니다. 그 당초 많이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한 개는 직업상암 인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그 노동부 보도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기사들의 대부분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제는 암도 인정받기 쉽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신문 뭐 이런 기사들만 보더라도 야 이제 굉장히 개선되는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에 인정됐던 것이 많이 반영되어 온 것이고 사실상 지금의 인정과 달라질 게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제하는 그 내용이 조금은 좀 복잡하고 또는 전문적이지만은 그 몇 가지 이제 구분점을 지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그 고용노동부의 그 입법 예고문을 보면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라든지 산업 작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제기된 발암물질이나 유해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반영을 해야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 개정 내용을 보면은 35종류의 유해 요인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하겠다. 그래서 35종류나 추가해지니까 직업성 질병 인정 기준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개정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별표 3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산재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 3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현정 노무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도 이 그 별표 1에 해당하는 별표 3의 1에 해당하는 그 뇌심혈관계 질환에 있어가지고 노동부 고시에 이제 문제점을 밝힌 거고 나머지 두 번째는 근골계 질병, 세 번째 호흡기 질병, 그다음에 25페이지 신경계 질병, 그다음에 26페이지 림프 조혈기계 질병, 그다음에 26페이지 피부 질병 이러한 질병들이 기존에는 없었느냐? 기존에 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산재법이 2007년도 전면 개정 이전에는 이 기준이 시행 규칙 별표에 있었고 개정되면서 시행령 별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노동부의 기준은 이 기준을 좀 더 넓혀 보겠다. 그리고 구체화해 보겠다. 그리고 분류 기준을 좀 체계화해 보겠다 해가지고 바뀐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한 것은 일단은 리스트를 이번에 한번 만들었는데 그럼 또 언제 만들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노동부의 연구 영역 보고서를 보면은 주기적인 최신화는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3, 4년마다 또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장치를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주기적인 최신화에 대한 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별표의 내용들을 노동부라든지 공단에서 제한적 열고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별표를 충족시켜야만 산재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률의 취지는 이것은 하나의 예시 규정이고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상당 인간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산재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이제 그 신현중 노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일반인들이 평소 업무보다 30%를 더 합니까 그것을? 근데 30% 못하고 28%를 하면 그 산재가 아닙니까? 그 산재로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그 산재심사위원회에서 28% 증가한 노동자가 불승인 돼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는데 공단의 담당자들은 30%안 됐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28%의 이 사람은 과로가 아니냐. 결국 그것이 통과됐습니다.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지금의 노동부와 공단은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 제한적인 이제 열거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더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 직업성 암이라는 직업성 질병은 결국 의학적인 판단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당연한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것이 산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법률상 이게 산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성암 산재 신청하면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그 외부로 위탁을 해서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역학조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많은 사건 통해서 역학조사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이제 폐암으로 인정된 케이스를 소송을 통해서 이제 폐암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을 확정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더 많이 근무를 한 노동자를 산재를 신청하니까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불승인받은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이 산재 인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최초에 불승인 받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았던 이 노동자 역학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비교를. 그리고 결국 불승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소송을 통해 당연히 다 구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역학조사라는 것도 결국 과거의 환경을 재현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환경을 재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주가 제공하는 자료에 구속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역학조사에 대한 의존성을 좀 탈피하고 법률적 상관관계의 법리에 맞게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개정안에 있어가지고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제가 그 마무리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의 그 직업성 질병 인정 기준, 뭐 내침을 뺀 직업성 질병 인정 기준은 과연 확대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확대된 측면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던 또는 국제적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왔던 것들이 포함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재 그 직업성암이라는 직업성 질병의 산재가 앞으로 승인율이 높아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높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2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홍상 고민노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홍상입니다. 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이제 2008년 7월 1일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노사정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개정도 많이 하고 많은 TF팀까지 꾸려가지고 그동안 자구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제 내심의 관계의 불승인율을 앞에서 그 신현정 노무사님이나 뭐 권동현 노무사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판정위원회 설치되고 나서 불승인율이 뭐 20% 30%씩 증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이러한 불신을 이제 최소화하고 업무상 질병 기준에 대한 개선에 인정 기준의 판정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제도 개선 TF팀 논의 결과 4차 개정까지 이루어졌고요. 현행 판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제도상의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좀 살펴볼 건데요.
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문의와 직업환경 전문의를 각각 2인씩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는 4차 개정에서 논의되어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환경 전문의 2인 이상 참여는 참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랄 수 없는데요. 이 규정에 비추어서 법률 전문가 2인 이상이 지정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산재법상 업무 관련 상당인과 관계는 쭉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아니면 그동안 판례에서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될 문제는 아닙니다. 판례 상당인과 관계는 의학적, 자연, 과학적 명백한 입증을 요하지 않고 사회 통념적인 인과관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 규정에 전문의와 직업환경 전문가 2인 이상 지정과 같이 법률 전문가 2인 이상을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즉 전문의의 상병명을 확정해주고 직업환경 전문가가 관련성을 평가하고 법률 전문가가 법률 적용의 심의회의로 이루어진다면 판정위원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원들의 공통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업무 관련성 평가에 있어서 상당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인들이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가치관, 어떤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식들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공통의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뭐 신규 프로그램이든 정기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원들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어떤 장기적으로 이제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산재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서 독립적인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또 한두 가지 정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심의회의 시 지정된 위원회 공개라고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시 당 회의에서 참석하는 위원들의 공개는 명단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비공개로 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사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담당 판사의 명단을 알 수 있다든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신문회의 일정 전에 뭐 일주일 전에 5일 전 이렇게 전에 당사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청인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해주고, 그다음에 위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위원회에서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면 통지 의무를 좀 부과하고, 그다음에 위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심의안건 전달 시 이제 전체 증거 자료의 첨부인데요.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는 많은 이제 증거 자료들이 수집을 하고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인 그런 자료들은 이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대리인들, 신청인들이 이제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런데 판정위원회 심의 시에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서류는 불과 서너 쪽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이제 서너 쪽에 불과된 심의 안건만으로 전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뇌실명 관계 질환의 경우에서는 사망 또는 이제 중증 장애 이렇게 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이러한 재해 사건 자체가 일생일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너 쪽에 달하는 심의 안건으로 판정하는 것은 그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 안건에서 전체 서류를 좀 첨부를 해서 심의일 기준 한 5일 전 또는 일주일 전까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심의 안건에 누락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심의회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논의에 대해서는 뭐 과거 2008년 7월 1일 법 이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거기서 일부는 또 받아들여 왔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 또는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판정위원회 판정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자구 노력을 해왔음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상 질병 한 건 한 건은 그 가정에는 중대한 사안이고 진짜 피치 못할 사건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무소득으로 귀결되고 그런 무소득은 가정의 파괴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서 판정위원회의 목적이 뭐냐면 판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3주제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최저 보상 기준에 대한 문제 내용 검토를 박진우 공인노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 주제가 그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인데요. 갑자기 이제 최고보상, 최저보상 기준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이상한 것들이 근본 우리 산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내용 또한 이상합니다. 이상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이상한 것들이 처음이었느냐?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입법 예고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55페이지 그 박스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산정 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른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그래서 지금 개정 전 현행 우리 시행령에는 전체 근로자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1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부칙을 기존에 이제 변경되는 방법에 의해서 산정하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종전에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종전에 따라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 최고보상 기준, 최저보상 기준, 그리고 우리 시행령, 우리 그 입법 예고안의 진폐 고시임금 이런 것들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것이 현재 산재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체 노동력 조사입니다. 그런데 사업체 노동력 조사가 조사 대상이 기존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우리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그 사업체로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정한 대로 이제 기준 금액이 시행되면 우리 노동부 입법 예고안 자료집에 보면 기존 기준 금액보다 약 9% 정도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펴봤던 부칙 경과 조치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또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칙 제정만으로 이 불합리성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월별 임금 자료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가졌던 2009년, 2010년경에 우리 고용노동부 신앙분석과의 질의회의를 한번 그냥 그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럴 때 조사 공표 보고서 발간만 분기별로 했지 임금은 월별로 축적되어 있고, 더욱이 2011년도 6월달에 이 노동통계 사이트에 소급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여전히 분기별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최고보상 기준, 최저보상 기준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균임금 증감률까지요. 이 또한 이제 만약에 분기별 총액으로 한다면 저하되는 것입니다. 저하되는데 또 그때도 이번과 같이 뭐 부칙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만약에 분기별로 하려면 시행령에 월별 월평균 임금 총액으로 계산을 하도록 한 것을 개정을 했었어야죠. 분기별 임금 총액으로. 그런데 그러한 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두 번 정도 그냥 넘어가다가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부칙
제정하고 스스로 9% 낮아진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보정이 되면 값이 그 조건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보정이 되면 우리 자료집 61페이지 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상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개정안에서 기준금액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또다시 이제 이전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실 산재 근로자들이나 국민들이 기준금액 그 복잡한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뭐 전년도 6월 30일까지 뭐 그렇게 해서 그 계산해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의 위임에 의해 발표되는 고용노동부 고시 그대로를 무한정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본에는 이전 두 차례와는 달리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62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제가 지적했던 부분까지 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최저 보상 기준, 최고 보상 기준은 우리 대표적인 사회보험 원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근로자의 그 보험급여의 크기를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그러한 기준을 산재보험법에서는 2008년 당시 전부 개정할 때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마련했고 그 합의의 기초 데이터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그 사업체 노동력 조사, 상용 근로자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사용하기로 했고 그것을 몇 배수로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고 그 배수를 1.8배 2분의 1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 1.8배 2분의 1 하기 전에 그 값은 불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변경해야 된다면 당연히 뒤에 값 1.8배 2분의 1 이것도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금액 유지하는 그 소극적인 부칙 제정만으로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 시행령 개정안의 기준금액 부분은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2부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총의 이무택 안전보건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정 기준에 앞서서 운영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상병별 심의 체계라든지 또 업무 관련성 평가에 관련된 직업 의학의 또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재조사 전문성이라든지 뭐 인력 확충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정부나 공단에서도 저희가 노사정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일보했다라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운영의 합리성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발제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기 화두로 좀 제기했던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피제도 이제 활용과 관련된 개별 심의위원회 이제 의원 명단 공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피제도라는 거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신청인의 권리구제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측면은 뭐 제가 그 이유를 달 수는 없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그 판정위원회 기피제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판정위원회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뭐 지역별 편차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지역적 편차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의 개인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주 일관성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관성을 이제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의원 명단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의원 명단 공개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뭐 민원이라든지 뭐 의원들에 대한 그 뭐 회유라든지 뭐 압력이라든지 여러 이해단체들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적으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주 단체에서도 이제 의원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에서는 반대적인 또 작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시제적인 대안들은 뭐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겠는데, 최고 최저보상 기준을 일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현행 통계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동력 실태 조사를 좀 활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뭐 시간이 제가 조금 쓴 것 같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토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프라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집단 산재 신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정 기준이 조금 확대되고 홍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암이라든지 신청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학조사라든지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프라를 좀 갖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상과 기준 관련된 기준을 떠나서 새로운 이제 유해 인자가 확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환자들이 발생하고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관련된 우리 지금 안전공단에서도 뭐 직업건강실장님도 지금 와 계신 것 같고 공단에서 이제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새롭게 규정된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제 사업장에 이제 환자들을 또 줄여나가고 예방하는 측면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자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또 관리하고 근로자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조치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은 관련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산재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노총은 2006년 산재보험 노사정 합의 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거부하고 길거리 투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산재보험 계약되었다,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매년 싸워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은 뭐 여전히 유효하고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뭐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산재보험 그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은 이제 사실 2006년 합의 이후에 상당히 계약되고 또 질병판정위원회의 그 불승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를 해서 최선을 좀 다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TF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장에서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병들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내지는 산재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계속 이렇게 노사 균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경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 뭐 이런 정도에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가슴도 무겁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질병판정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고 민주노총 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단위 간부들한테 설명을 할 때 단위 간부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이제 개선이 되면 승인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병 인정 기준 개정안 나와서 이제 단위에 설명을 하고 지금도 계속 교육 요청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승인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은 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동안 워낙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 승인율이 계속 낮아지는 주요한 지점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해소된 거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또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TF 안에서 논의하면서 이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노총 임성욱 국장님하고도 이게 계속 이렇게 TF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좀 공개화하고 사회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뒤늦은 시점에서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참 많은데 특히 직업성 암 같은 경우에 발암물질 목록도 뭐 예방 쪽에서의 목록하고 보상 쪽에서의 목록이 상당히 그 발암 물질의 숫자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킨다고는 해놓고 그런데 사실은 보상에서는 목록에선 빠져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이 이후에 이걸 어떻게 앞으로 더 늘려나갈 거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논의하면서 제일 그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그 한국의 직업병 인정 기준이 차지하는 위치는 뭔지 이게 당연 인정 기준인지 그냥 리스트인지 아니면 이제 이 인정 기준하고 산재보험법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가장 취약한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청소노동자 문제라든지 여성 노동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사실 실태 조사도 거의 없고 이런 종합적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당연히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것이 정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 판정의 문제는 앞서 쭉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은 딱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지금 심의안이 신청인한테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회의 들어가서 구술할 수 있는데 자선에 아무런 자료도 못 보고 갑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 제공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지금 오늘 토론회처럼 좀 많은 그런 사회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인정기준 개정에 대해서 후속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국노총의 임성호 산재보험국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판정제도도 많이 손을 받고 인정기준도 아주 조금 손을 받지만은 그런 것들은 워낙 잘못돼 있기 때문에 손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아까 최명선 국장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질병 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한 12가지 그 논의 주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13번째인가 주제가 그 질병판정위원회 폐지였습니다. 그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폐지라는 논의 주제는 없애지 말자. 왜냐하면 질병판정위원회 개선이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폐지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2008년도 7월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이 지사가 자체적으로 판정한 것보다 더 형편없는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그 당시에 자문의사 제도라든지 구술 제도라든지 재조사 현장 재조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봄으로써 오히려 좀 더 빠른 논의와 좀 더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있는 판정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판정위원회 뒤에 숨어 있죠. 그것이 판정률이 엄청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죠. 지금은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가 노동계로서는 영원히 그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산업재해에서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인정 기준을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나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의학적 인과관계를 얘기하는데 과연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엑스레이 한 장, MRI 한 장 보고서 이것이 일에서 온 것인지 나이 먹어가면서 누구나 다 오는 병인지 그것을 판정한다는 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게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가릅니다. 산재냐 아니냐로. 그 가르는 그런 의학적 오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로 나눠집니다. 보상의 차이로 나눠지죠. 상당 인과관계 역시 어느 정도가 상당한지를 사실은
일반 당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독일이든지 일본이든지 하물며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의학적으로 이것이 업무 관련성을 100%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 애매한 영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친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하자. 그것이 업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아주 명확한 일부의 것들은 산재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주 화장께서 많은 전에 계신 건강보험상의 상병수당으로 질병보험의 연금체계로 보호를 해주고 왜냐하면 이것이 업무냐 아니냐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쓸데없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않고서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회적 보호를 양보험 중에 어느 보험으로 맡기고 아주 엄격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부담하자. 그런데 그 보험의 부담분에서는 사업주가 대부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업주는 업무 외로 판명 나는 순간 아무것도 보호를 안 해주고 있죠. 건강보험료의 50% 내지만 이것은 의료비에 본인 부담분을 제한 50%에 50%이기 때문에 25% 의료비의 25%만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상병수당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에서 업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외국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박노무사님이 얘기하신 최고 최저 기준의 문제는 제가 문제의식을 좀 공인노무사회에 좀 던지긴 했지만은 상당 부분 도움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그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서 왜냐하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의 절반을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렇게 아까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그 옛날 5인 상용근로자에서 갑자기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2008년도에 추가됐었노라. 발표도 월별 발표에서 분기별 발표로 바뀌었노라.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새롭게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노총 중앙연구원에서는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최저임금 논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경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 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김경윤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일반화하고 단순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토론하신 것처럼 다 섬세하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런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문제가 다 뭉뚱그려질 때 저희가 결국 남는 숙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이것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무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실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의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에도 함께 같이 공감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산재보험의 문제는 철저하게 국가보험입니다.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밝혀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모토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인력적으로 부족했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졌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채워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조사와 판정에 관한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지침의 형태가 아니라 그 물질이 왜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 물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근로자들의 직업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지금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구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객관화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주제를 바꾸어서 먼저 그 우리 박진우 노무사님의 발제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 박진우 노무사님이 말씀하셨고 한국노총의 임성욱 국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당시에는 통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하락을 방지해야 된다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것은 먼저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과연 그것이 통계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지적된 것처럼 하락은 막았지만 실질적인 상승이 중단되는 효과, 그것 또한 하락이다라고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부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아예 분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법률에 써놔야 되는 것인지 등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월 중에 임성욱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에 보장하고 있는 수준이 떨어지는 방향으로는 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그 부분 때문에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어떤 방안이 좋을지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작은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른 플로어의 질문이 너무 적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 질문이 어차피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입증 책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 그리고 판례가 그 말하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의 법리에 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협소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런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원인 관계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증 책임을 전환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고, 다만 저희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고 노력을 할 부분은 근로자들의 입증 부담은 분명히 완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복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재해조사 과정에 전문성과 또 인력 투자를 늘려서 철저한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재해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환경의학회에서 우리 사회의 유해 인자와 질병과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의 문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근로자들의 입증의 노력이 수고가 덜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절차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마치고 다음 진행.